민경의 마지막 여행 가방은 캄보디아로 갔다. 서울 김포공항. 2023년 7월 15일 아침. 민경은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23살,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로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캄보디아 여행사 취업 프로그램이라는 광고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현지 가이드, 월 300만 원 이상, 숙식 제공, 서류 심사, 면접, 그리고 영어 간단 테스트. 모든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친절했다. 민경은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던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캄보디아는 요즘 위험하다잖아. 꼭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야. 다 잘 될 거야. 그녀는 웃으며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다. 그 모습이 엄마가 본 딸의 마지막 뒷모습이었다. 프놈펜 공항 도착. 현지에서 나온 남자 둘이 코리아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친절했다. 숙소까지 무료로 데려다 주겠다며 밴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차량은 도심이 아닌 외곽으로 향했고 도로는 점점 좁아졌다. 창밖엔 공장지대, 그리고 철조망이 둘러진 폐건물이 나타났다. 여기서 뭐 하죠? 민경이 물었다. 교육센터야.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해요. 문이 잠겼다. 그날 밤 민경은 엄마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도착했어. 내일부터 교육이래. 괜찮아 보여.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다. 3주 뒤 서울 송파경찰서 실종팀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딸이 연락이 끊겼어요. 이름은 정민경이에요. 7월 15일 출국했어요. 처음엔 단순 연락 두절로 분류되었지만 열흘 후 경찰은 국제우편으로 도착한 이상한 소포를 받았다. 발신지 캄보디아 프놈펜 수신인 정선희, 민경의 어머니. 소포 안에는 민경의 옷, 여행용 세면도구, 그리고 깨진 스마트폰 반쪽이 들어있었다. 봉투엔 낯선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서울경찰청 외사과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IMEI 추적 결과 민경의 휴대폰은 7월 17일 이후 캄보디아 북부의 시아누크빌 인근 신시티 구역에서 마지막으로 신호를 남겼다. 그곳은 최근 수년간 불법 콜센터, 사이버 사기 조직의 본거지로 악명이 높았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현지 경찰은 말했다. 그 지역은 민간 보안업체가 관리하고 있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민경의 흔적은 거기서 끊겼다. 그러나 사건은 끝났다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서울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한국인 여성의 목소리 같아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링크를 클릭하자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제발, 이걸 보는 사람은 제 이름은 정민경이에요. 여긴 여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속였어요. 영상은 27초 만에 끊겼다. 아이디는 다음날 삭제됐다. 그날 밤 민경의 엄마는 택배 상자 위에서 울부짖었다. 내 딸, 어디 있니? 그리고 경찰은 깨진 휴대폰의 메모리 칩에서 알 수 없는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모두 다른 사람의 비명, 울음, 그리고 명령의 소리였다. 오늘 몇 명 낚았어. 못 채우면 내일 밥 없어. 한국 애들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여. 그렇게 해야 돈을 더 내지. 파일 제목 중 하나. MK 곤치입잘 와브. 바로 민경의 이니셜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8월 초 기술분석팀은
민경의 휴대폰 반쪽에서 복원한 음성 데이터를 하나하나 열고 있었다. 대부분은 잡음, 금속성 울림, 사람의 숨소리. 하지만 파일 중 하나, MK Gen Wave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뒤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엘리베이터 도어가 닫히는 띵소리, 그리고 남자의 짧은 말. 보안 12층 이동.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다. 경찰은 소리를 주파수 분석하여 동일한 엘리베이터 경고음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교했다. 결과는 프놈펜 중심가에 있는 골든스카이 호텔. 몇 년 전 한국인 투자자 이름으로 등록됐다가 지금은 현지 법인으로 바뀐 의문의 건물이었다. 수사관 박진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입니다. 그러나 현지 협조는 쉽지 않았다. 캄보디아 경찰은 그곳은 합법적인 콜센터 기업이며 내부 수사는 곤란하다 고만 반복했다.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돈이 있었다. 며칠 뒤 외사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호텔 CCTV 일부를 확보했다. 2023년 7월 16일 오전 10시 42분 로비를 지나가는 한 여자의 모습. 하얀 셔츠, 회색 캐리어, 그리고 긴 머리. 정민경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따르던 남자 2명이 천천히 손짓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화면이 정전처럼 깜빡이며 영상이 끊겼다. 그 시간 이후 민경의 모습은 어느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한편 복원된 음성 파일에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목소리 인식 결과 최소 11명의 한국인 남녀가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는 26세 대학원생, 29세 취업준비생, 심지어 19세 유학생도 있었다. 모두 SNS를 통해 해외 취업 알선 광고를 보고 출국한 이들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는 이런 대화가 있었다. 오늘은 한국인 타깃으로만 하래요. 왜요? 그게 돈이 더 잘 벌린대요. 본국 송금이 빠르니까. 목소리의 주인공 중 하나, 여성 A의 음성은 민경의 친구 윤세라와 일치했다. 세라도 7월 중순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경찰은 세라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집 벽장 속 노트북에서 캄보디아 면접 일정, 메일과 함께 한 개의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를 푸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 안에는 영상 하나가 있었다. 흐릿한 조명, 먼지 낀 천장, 그리고 울고 있는 여자들. 누군가 영어로 말했다. Smile, you are live streaming now. 그들은 한국어로 속삭였다. 오늘도 사람 속여야 살아. 그만두면 맞아 죽어. 화면 가장자리에 Korea Support Center, Room 4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이름만 보면 합법적인 고객센터 같았지만 사실상 사기 콜센터였다. 민경과 세라는 그곳에서 강제로 가짜 상담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8월 28일 박진우 경위는 현지 취재를 위해 직접 프놈펜으로 향했다. 그는 현지 통역과 함께 골든스카이 호텔을 찾았지만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 3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허가 없이 출입 금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호텔 옆 골목에서 카메라를 들고 숨어 촬영을 시작했다. 2층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 사람의 그림자가 오갔다. 그리고 새벽 3시 어떤 남성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 박진우는 그가 버린 봉투를 재빨리 가져왔다. 안에는 쓰레기, 찢어진 종이, 그리고 하얀 셔츠에 단추 하나. 그 단추에는 JK 트래블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민경이 입고 있던 회사 유니폼이었다. 이튿날 박진우는 현지 한 기자를 만났다. 기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호텔은 겉으론 IT 회사지만 실제로는 중국계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기단 본부예요. 한국인 피해자가 많지만 다들 실종으로만 처리돼요. 그는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녹취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미 그쪽에서도 누가 움직이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박진우는 USB를 열었다. 안에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다. MK 경수실은 처리됐어. 다음은 08이야. 처리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그의 손이 떨렸다. MK7, 민경의 파일 이름이었다. 며칠 후 경찰 서버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민경 사건 관련 모든 음성 파일이 순식간에 삭제된 것이다. 로그를 추적하자 삭제 명령은 내부 관리자 계정에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팔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때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해외 인신매매가 아니라 한국 내부 누군가가 연루된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을.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민경 씨, 약속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창문 밖에서 플래시 한 줄기가 번쩍였다. 누군가 그를 찍고 있었다. 서울 9월 초. 박진우 경위는 경찰청 내부 조사팀에 호출됐다. 민경 사건 관련 파일 삭제에 대한 보고를 요구받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상했다. 상관인 외사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경위, 이건 너무 깊이 파지 마. 이미 외교부에서 민감 사안으로 지정됐어. 그의 말투에는 협박에 가까운 냉기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의자에 앉은 채 물었다. 민경 씨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덮자는 겁니까?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창밖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차량 유리 위에 작은 흰 봉투가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쪽지. 그녀는 아직 그곳에 있어. 단, 너 혼자만 움직여. USB를 열자 낯선 음성이 흘러나왔다. 여성의 목소리, 피곤하고 갈라진 숨소리. 여기는 푸놈펜 근처. 나 민경이에요. 도망치려 했는데 다른 사람 잡혀갔어요. 박진우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녹음 파일의 배경에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반복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인터넷 콜센터용 헤드셋 잡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성의 마지막 부분이 이상했다. 그 사람, 당신 이름 알아요. 박진우. 순간 그의 온몸이 굳었다. 누군가 민경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것이다. 그는 즉시 통신보안팀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음성의 출처 IP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이었다. 푸놈펜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송출된 녹음이었다. 진우는 오래된 동기인 사이버 수사대 요원 최도윤에게 도움을 청했다. 도윤아, 우리 안에 누가 있다. 파일이 삭제된 것도 USB가 전달된 것도 내부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해외 취업 브로커 사건이 계속 터져. 근데 그중 몇 건은 경찰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어. 그들은 은밀히 브로커 명단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강도식 전직 외사 담당 수사관. 현재는 해외 취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가 모집한 인원 대부분이 캄보디아로 향했다. 진우는 위장신분으로 강도식의 회사를 찾아갔다.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빌딩에 있었다.
리셉션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캄보디아 IT 쪽 일자리 많아요. 3개월만 일하면 경력 인정돼요. 그녀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진우는 계약서를 몰래 촬영했다. 하단에는 영어로 적힌 문장 하나가 눈에 띄었다. All employees agree to transfer of labor management rights to local partners. 모든 근로자는 현지 파트너에게 노동 관리권을 양도한다. 즉, 일단 출국하면 법적으로 그들의 소유물이 된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퇴근길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후드를 쓴 남자 2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뒤따랐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자 그들도 멈췄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경위님, 괜한 일에 목숨 걸지 마요. 민경이는 이미 없어요. 진우는 즉시 뒤를 돌아봤지만 남자들은 사라져 있었다.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없다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민경의 음성은 분명 며칠 전에 녹음된 것이었다. 며칠 후 진우는 마지막 단서를 찾아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용되던 코리아 서포트 센터의 내부 서버 백업.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데이터였다. 수천 건의 피해자 목록, 가짜 신분증, 송금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중 엠플로이 넘버 M 애정세벌 중 민키웅 그리고 슈퍼바이저 강 도식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녀의 관리자가 바로 강도식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도윤에게 말했다. 도식이한테 직접 가야겠어. 도윤은 말렸다. 너 혼자 가면 위험해. 녀석은 아직도 경찰 인맥이 많아. 민경 씨는 살아있어. 시간이 없어. 진우는 권총 대신 녹음기를 챙겼다. 그는 도식의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차문을 열었다. 도식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오랜만이네, 박경희. 캄보디아에서 사람 죽인 죄, 이제 끝내야지. 도식은 미소를 지었다. 죽인 게 아니야. 팔았지. 근데 그 애는 특별했어. 나한테 직접 대들었거든. 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지? 도식은 잠시 웃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너희보다 먼저 그쪽이 찾고 있을 거야. 그쪽? 당신 이름을 그녀한테 알려준 사람 말이야.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창문 너머 카메라의 셔터 플래시. 그리고 총성이 울렸다. 총성이 울린 지 3초 후 귀가 멍해졌다. 박진우의 어깨가 뜨겁게 타들어갔고 피가 셔츠를 적셨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문을 닫고 몸을 숙였다. 어둠 속에서 달려가는 그림자 한 줄기, 강도식이었다. 그는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진우는 손으로 상처를 누르며 라디오 송신기를 눌렀다. 여기 기3 피격, 용의자 강도식 도주 중. 그러나 무정의에서는 잡음만 흘러나왔다. 누군가 통신 주파수를 차단한 것이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지상 출구 쪽으로 기어갔다. 그때 어디선가 휘발유 냄새가 났다. 누군가 주차장 한쪽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불길이 차체를 타고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계단으로 기어 올라갔다. 도윤아, 여기야. 그가 의식을 잃기 전 붉은 불빛이 시야를 삼켰다. 일주일 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진우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눈을 떴다. 곁에는 동기 최도윤이 서 있었다. 살아있네, 미친놈. 도식은 사라졌어. CCTV도 차량 기록도 다 지워졌어.
대신 이걸 남겼더라. 도윤은 가방에서 검게 탄 SD카드 하나를 꺼냈다. 불길 속에서 소방대가 발견한 유일한 물건이었다. 진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민경 씨의 파일일지도 몰라. 복구해봐. 데이터 복원 전문팀이 이틀 밤낮을 작업했다. 그 결과 한 개의 영상 파일이 되살아났다. 파일명은 단 하나. MK 레이스트 MP4. 모니터 속 화면은 어두웠다. 비좁은 방, 넌 쌓인 불빛이 비치는 창문, 그리고 초점이 맞지 않는 카메라 렌즈. 잠시 후 화면에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정민경이었다. 그녀의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피가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름은 정민경입니다. 저희는 코리아 서포트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긴 회사가 아니라 감옥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우리를 속인 사람은 한국인이었어요. 이름은 강도식.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우리를 관리해요. 그 이름은. 그 순간 영상이 끊겼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잡음이 이어졌다. 지금 불이 나요. 제발 누군가. 그리고 영상이 멈췄다. 녹화 시각 2023년 9월 10일 새벽 3시. 박진우가 총에 맞던 바로 그날 같은 시각이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를 남긴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그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는 거야. 익명의 계정들이 SNS에 MK 레이스티 영상을 올리고 있었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삭제됐지만 이미 수천 명이 복사본을 저장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짧은 자막이 있었다. 우린 아직 여기에 있다. 며칠 후 박진우는 회복도 끝나기 전에 사직서를 냈다. 공식적으로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 처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자 한 명에게 USB를 건넸다. 이걸 보도해주세요. 진실은 불타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사무실로 돌아와 민경의 음성 파일을 다시 들었다. 진우, 부탁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제발 구해주세요.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민경씨, 약속합니다. 당신 이름 세상이 잊지 않게 할게요. 이틀 뒤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신문 한 면에 실린 기사 한 줄. 불법 콜센터 단지 대규모 화재. 한국인 여성 포함 7명 사망.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호텔 잔해 속에서 하얀 셔츠의 단추 하나가 다시 발견됐다. 그 위엔 희미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JK 트래블, 민경의 것이었다. 진우는 기사를 본 뒤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마지막 문장을 썼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진실을 세상에 남긴 증인이었다.